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하면 어, 제가 잘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문제는 내가 잘 아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홈페이지 가서 뭐 이것저것 자료들 다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다 알만한 내용인데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 서비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검색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광고에 노출시켜서 광고 수익을 얻고 그리고 어, 검색을 통한 상품을 검색을 할 경우에 쇼핑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사고 어, 검색을 통해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보험 상품들 사고 음,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안 쓰지만 이제 라인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일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예, 주로 일본에서 많이 쓰니까 라인이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컨텐츠 비즈니스 웹툰을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웹툰을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한 어떤 그런 광고 수입 그리고 파트너들이죠. 예, 컨텐츠를 만드는 파트너들과 수익을 나누는 그런 형태 서비스 그런 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을 만드는 사람도 수익을 얻고 네이버도 수익을 얻고 뭐 저같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서 뭐 광고에 노출이 되거든요. 광고에 노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나도 수익을 얻고 네이버도 수익을 얻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이버의 지금 당면 과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국내 1위의 포털 사이트, 뭐, 제가 IT 쪽에 있을 때는 다음이 1등이었고, 네이버가 2등이었죠. 어느 날 네이버가 1등이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용자가 계속 들어와서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고 뭐 댓글을 달고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광고 수익도 올라가고 쇼핑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이버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위협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용자들이 어, 조금 이용하는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주 간단한 자료예요. 음, 검색 웹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2021년이 여기에 있으니까 과거의 데이터예요. 과거의 데이터인데 아마 이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가 더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네이버는 뭐 거의 차이 없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네이버도 이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에서는 한국에서 내가 1등이야, 독보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구글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네이버 검색 안 하고 구글 검색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어,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가 볼 땐 이 격차가 더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도 네이버의 지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검색 웹보다 더 지금 네이버에서 신경 쓰는 거는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유튜브가 어떤 오락이나 재미 위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쇼핑할 때도 어디를 검색하고 쇼핑을 하냐면 유튜브를 검색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지만 그 어떤 제품, 특히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게임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보던 것들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의 기능이 구글로도 조금 좁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의 패턴이 이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많은 사용자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할 때는 글로 보는 것도 물론 빠르고 좋지만 문제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물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이제 검색도 많이 넘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가 재미를 위해서 어떤 뭐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실물을 꼭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전자나 이쪽에서 유튜브 굉장히 검색률이 높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지금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뭐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 그 글로 올릴 수 있는 내용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다가 보면 어느 정도 좀 요약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말로 하게 되니까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다 차트 분석 위주로만 딱 나와 있고, 고점, 저점, 매수할 가격 이 정도만 쓰지,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막 복잡하게 제가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이 뭐냐면 빨리 검색해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을 꼼꼼하게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쑥 내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는 정말 매매 가격 위주로 이제 제가 올려져 있는 거고 차트 분석만 올려져 있는 거고, 지금 유튜브를 제가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컨텐츠가 이제 텍스트 위주의 컨텐츠에서 동영상 위주로 가게 되니까 좀 달라지는 거죠. 자료 준비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할 것 같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정보를 좀 더 얻고 싶을 때는 유튜브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나 뭐 실물을 꼭 봐야 되는 그런 제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한 게 뭐였냐면 오토바이거든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고, 최근에 갑자기 고가의 오토바이에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데, 음,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리뷰가 좀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이니까 좀 동영상도 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싶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쪽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제가 네이버로 봤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또 연관 동영상이라고 해서 또 내가 오토바이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유튜브가 알아서 그걸 자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는 이제 빠르게 들어가서 딱 보고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도 차이가 나고, 어, 내용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네이버가 유튜브 쪽으로 좀 검색을 하는 사람들 한테도 좀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가장 큰 위협은 구글.
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구글에 검색이 올라가고 있다. 네이버는 크게 줄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글에 검색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아마 네이버가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가 네이버의 검색 기능을 어느 정도 뺏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은 이거 두 개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네이버도 쓰지만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정보도 얻고 유튜브에서도 정보를 얻어요. 똑같이 검색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보를 얻는데 정보를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완전 달라요. 네이버에서 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는 시간, 그리고 네이버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찾아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유튜브는 내가 하나만 봐도 그 연관 동영상이 계속 뜨기 때문에 내가 찾지 않아도 알아서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응. 그런 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소비를 하게 돼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네이버는 약간은 좀 일회성 정보를 얻는다는 느낌이고, 유튜브는 계속 연관된 동영상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네이버의 지금 최대 위기는 제가 볼 땐 구글과 유튜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그 인플루언서 홈의 유튜브 동영상도 같이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네이버에서도 분명히 이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겨낼 건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카카오가 네이버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중복되는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를 개인들이 모아서 올리는 그런 서비스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뭐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카카오에 이제 글 올리고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저는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그런 확고한 위치, 그게 있었는데 지금 구글과 유튜버 얘네들이 지금 침범하고 있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영역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침범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네이버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별개의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역을 계속 침범해 오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이버 관련된 거를 자료를 많이 올렸다가 다 지웠어요. 싹 다 지웠어요. 싹 다 지웠고, 그리고 나서 이것만 딱 올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얘기해봤자 다 알만한 내용이고 예, 뉴스 검색만 해도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얘네들의 그 잠식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거든요, 사실. 예, 왜냐하면 좀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은 네이버 검색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동영상 그거 돌려보면서 보는 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전체가 유튜브에 빠졌다. 예,
주요 웹 1인당 월 평균 사용시간, 유튜브. 2020년도 자료예요, 이건. 네, 제가 최근 자료는 못 찾겠더라고. 근데 2020년도 자료가 이 정도면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웹 사용자 수 현황. 대한민국 인구가 있으면 실제로 사용자가 거의 83%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빈도수가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지만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 막 동영상 보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이 컨텐츠가 이렇게 팍팍 퍼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령층도 보세요. 10대부터 10대가 제일 많죠. 1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본다 이게 아니고 고르게 전 세대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이제 점점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할 거고 상품을 여기서 보게 될 거고 쇼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쇼핑을 하면은 네이버가 원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과 쇼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뭔가가 있었는데 문제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쿠팡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가 하나 생겼고 이제 사용자들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뉴스 그 검색해서 정보 얻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정보 얻고 그리고 나서 쇼핑은 네이버에서 할 수도 있고 쿠팡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던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 좀 깨지고 있지 않느냐. 독점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 네이버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고민을 깊이 있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용자 수가 코로나 때 굉장히 높았어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검색하는 시간도 많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쇼핑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외부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확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주말에 주식을 안 하시니까 안 보시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볼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유튜브도 아마 줄어들겠죠. 유튜브도 줄어들고 네이버도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니까 일단은 코로나 때 좋았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 네이버가 어떤 위협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네이버 잘 나가긴 해요. 뭐 해외에서 웹툰 뭐 압도적인 웹툰을 판매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코로나 때 고점이 이 회사의 고점인가? 그리고 이 유튜브나 구글이 잠식해오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그리고 쿠팡이나 다른 쇼핑몰들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정보와 쇼핑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정보와 쇼핑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저도 블로그에다 정보를 올리고 유튜브에다 정보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문제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와 네이버 둘 다 올리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것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수익이 좋은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좀 크리에이터들을,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이버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네이버가 굉장히 뭐 편안하게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어려워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너무나 다들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요. 제가 네이버 차트를 분석을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차트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보셔야 될 게 2020년 여기를 보셔야 돼요.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 코로나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빠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빠졌지만 원래 이 주식은 2020년도에 여기에 있었어요. 노란색 박스권. 여기서 이동을 하고 있던 주식이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하락한 후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얘는 코로나 누가 봐도 수혜주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열심히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웹툰도 뭐 시간 많이 남으니까 계속 보는 거고, 쇼핑도 할 일, 아니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정받고 바로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로 뜨기 시작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작년 7월,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꺾이기 시작했어요. 7월, 8월부터 이제 코스피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얘는 끝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얘는 오미크론 나와도 수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변종이 나와도 수혜주기 때문에 얘는 거침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2022년 말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43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2022년 말에 거의 확실한 금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신호가 확실한 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도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얘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한 거고,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중간에 그 공정위에서 보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타격이 있고, 그 이후로 이게 반등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다시 빠졌잖아요. 다시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보험 관련된 뭐 공정위에 나왔던 내용은,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외부 활동이 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아무래도 사용량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는 일단 사용자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사용자가 방문하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1차로 하락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하락한 거는 그 공정위 관련된
그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그러니까 카카오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졌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땐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기서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이버가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타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온다. 이게 1번 시나리오예요. 이게 1번 시나리오. 여기 박스권을 타고 여기 저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박스권을 타고 올라간다. 이게 1번 시나리오. 지금 투자 중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면 고민하셔야 될 게 이 두 개의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위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고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다 가져가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길게 가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박스권, 추세 박스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는 지금 현재 투자 중인 분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이 박스권 무시하고 다음 저점이 28만 3천 원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얘가 박스권,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박스권에서 이동할 가능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 안에서 이동할 가능성,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면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박스권 거래하실 분들은 28만 3천 원에서 매수해서 38만 9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박스권 거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위에 있는 43만 8천 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꺾인 거기 때문에, 일단 추세선이 꺾인 거기 때문에 43만 8천 원까지는 보지 마시고 그 안전하게 38만 9천 원, 그러니까 요 가격 두 개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 28만 3천 원을 뚫고 내려오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세 번째 시나리오. 이거는 네이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다는 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을 경우에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만 뭐 문제가 있어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갑자기 뭐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막 올려.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쫙 빠질 때 얘가 한번 출렁하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일까? 이걸 생각하면 16만 8천 원.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이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먹었을 때 갈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 16만 8천 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는 사야죠. 16만 8천 원이면 저가 매수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이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내가 투자 중이다. 그렇게 하면 일단 38만 9천 원과 43만 8천 원, 여기서 이익 실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가 이 추세 박스권이 아니고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일단 저점은 28만 3천 원.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28만 3천 원에서 38만 9천 원 사이에 박스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앞에 말했던 제가 그 구글이나 유튜브로 인해서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박스권 가격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이것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매수, 위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한 2번 먹으면 또 괜찮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매매, 요게 이제 2번째 시나리오. 그 다음에 3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타격을 딱 먹었을 경우에 슈팅이 쫙 나오면 그때 갈 수 있는 저점이 16만 8천 원. 여기서는 매수해야죠. 예, 매수를 해야죠. 누구라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해서 11만 5천 원까지는 안 가겠죠. 예, 설마. 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상황에 맞게 대처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가격, 요 2개, 이익 실현할 가격 2개, 그 다음에 1차 매수할 가격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 슈팅이 나올 경우에 추가 매수할 저점 매수는 저점 매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가격 기억하셨다가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가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도 뭐 오르면 좋겠지만 생각과 다르게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가격도 저점 2개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 차트 분석은 그걸 좀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예, 욕먹을까봐 신경 많이 써서 예,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해 드린 거고,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내렸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진짜 크게 떨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괜히 멍하니 있다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내가 대처하고 이런 계획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나눠서 투자할 건지 요거를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내가 틀리든 맞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그 투자 계획에 맞게 내가 시장에 변화하는 걸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고 올랐을 경우, 내렸을 경우, 행보할 경우 요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꼼꼼하게 계획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변화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고 다르게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문제는 뭐냐, 막 들어간 거하고 내가 계획해서 들어간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을 내가 잘 잡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교훈이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린이가 아니고 전문 투자가가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충분히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와 중요한 가격들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 분석은 요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충분할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란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예, 그런 마음에서 자,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새로운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막 찾아가지고 보지 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분석을 시차라는 게 좀 있잖아요.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하시면 뭐 새로운 콘텐츠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컨텐츠를 보통 그래요. 컨텐츠를 선정할 때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아,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막 최소한 두세 시간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써요. 그리고 나서 방송 이렇게 올리는 건데, 방송도 어, 한 번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찍어서 올리는 것 같지만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동영상이 한 5개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잘 되면 또 뭐 고맙다는 댓글 하나 달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도 힘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 분석이었습니다. 네이버 잘 됐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